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영적 자서전이죠. 예기치 못한 기쁨. 이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루이스 본인이 밝혔듯이 자기가 어떻게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쓴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루이스의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루이스 삶에 계속 나오는 그 강렬한 갈망, 본인은 기쁨, 조이라고 불렀던 거요.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행복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하죠. 뭔가 설명하기는 힘든데 순간적이면서도 사무치는 그리움 같은 거? 네, 바로 그거죠. 그 경험이 어린 시절이나 읽었던 책들, 친구들과의 관계, 또 치열했던 지적 탐구랑 어떻게 막 얽혀 들어가는지 그걸 보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루이스는 1898년 벨파스트 출생이죠.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목사님 따님이셨고요. 근데 부모님 문학 취향은 좀 달랐다고 해요. 아버지는 좀 웅변조나 디킨스 같은 걸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톨스토이 같은 소설을 즐겨 읽으셨고요. 근데 정작 루이스 본인은 어렸을 때 키치나 쉘리 이런 시인들보다는 자기만의 상상세계에 빠졌다고 하죠. 맞아요. 그 의인화된 동물들 나오는 동물 왕국 이야기. 이게 또 나중에 나올 나니아 연대기랑은 다른 거라고 본인이 선을 긋더라고요. 초기 상상력이군요. 네, 바로 그 시기에 루이스가 처음으로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주 잠깐씩 찾아오는 강렬한 순간들이요. 그 까치밥나무 덤볼 옆에서의 기억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롱펠로우 시에서 아름다운 발데르가 죽었도다 이 구절 읽었을 때 그 아득한 북방 세계에 대한 갈망, 루이스는 이걸 북방성이라고 불렀죠. 아소레컴 사파 보고 느낀 그런 순수한 북유럽 신화의 느낌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아주 잠깐인데도 깊은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정말 큰 충격이었죠. 네, 안정된 행복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거대한 대륙은 아틀란티스처럼 가라앉고 없었다. 이 표현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이후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루이스가 벨젠이라고 불렸던 그 기숙학교. 아주 혹독했다고 하죠. 아일랜드랑 다른 잉글랜드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곤충 공포증까지 있었다고요? 그게 뭐 기계나 집단 지배 같은 걸 연상시켰다던데? 네. 그리고 와이번 학교? 거긴 콜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선 또 왕족이라고 불리는 특권층 애들이랑 막 사회적인 투쟁 같은 걸 겪기도 했고요. 이런 환경들이 당연히 내면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신앙적으로는 어땠나요? 점점 신앙을 잃어갔어요. 학교 여교사가 심령술 같은 거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고전을 읽다 보면 이교 신화랑 기독교 진리가 막 부딪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세련됐지만 세속적인 포고라는 선생님 영향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그 위대한 노크 선생님. 쿨크 패트릭이요? 개인 교사였죠. 네, 이분한테 아주 엄격한 논리 훈련, 분석적 사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루이스의 무신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프레이저의 황금가지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또 그런 지점에서 지적인 전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흥미로워요. 맞아요. 아서그리부스라는 친구랑 북방성이라는 그 감수성을 공유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제인 오스틴 같은 작가를 통해 소박함, 홈리네스의 가치랄까? 그런 걸 발견하기도 했고요. 특히 오원 바필드와의 만남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논쟁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아주 치열했죠. 바필드가 루이스의 유물론이나 그 연대기적 속물근성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연대기적 속물근성. 과거의 것은 무조건 낡고 틀렸다고 보는 태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현대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바필드가 그걸 정확히 짚어낸 거죠. 이 논쟁 덕분에 루이스가 상상, 이매지네이션과 그냥 공상, 판타지를 구분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다른 만남들도 있었죠. 네빌 코그일 같은. 네. 코그일처럼 지적이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루이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일종의 도전이었죠. 책의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스테스. 이걸 읽고 나의 상상력을 세례했다고까지 표현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맥도날드 작품을 통해서 루이스가 처음으로 거룩함, 홀리니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죠. 이전의 기쁨과는 다른. 네.
이전의 기쁨이 그냥 강력하지만 방향 없는 갈망이었다면 맥도날드가 보여준 세계는 상상력이 진리나 아름다움, 심지어 신성함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신화나 판타지가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아하, 그렇군요. G.K. 체스터턴의 글도 영향을 줬다고요? 네. 체스터턴은 기독교 사상을 아주 유쾌하고 매력적으로 풀어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선함 자체에 대한 어떤 끌림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오랫동안 저항했죠. 지적으로는 유물론에서 벗어나서 어떤 절대정신 같은 관념론은 받아들였지만 인격적인 신은 계속 거부했고요. 맞아요. 플라톤이나 베르길리우스 같은 고대 작가들한테서는 깊이를 느끼는데 동시대의 쇼나 웰즈 같은 비종교적 작가들한테서는 뭔가 얄팍함을 느꼈다고 하죠. 점점 뭔가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신이라는 존재 앞으로 계속 몰리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스스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낙담하고 마지못해 하는 회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더 이상 지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상태. 딱 체크 걸린 거죠. 바둑이나 체스에서처럼요. 그렇죠. 이게 신 존재 자체를 인정한 단계라면 그 후에 톨킨이랑 다이슨하고 밤새 이야기 나누고 나서 그리스도의 신성까지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크메이트. 아,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네. 신한테 막 발기질하면서 끌려가는 탕자 같았다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저항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루이스의 회심은 정말 어느 한순간에 딱 일어난 게 아니네요. 어린 시절 깊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끊임없는 독서, 지적 탐구, 또 깊은 우정, 그리고 그 긴 내적 갈등과 저항 끝에 다다른 아주 복잡하고 점진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루이스 이야기는 이런 지적 탐구와 영적 갈망이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막 얽히고 살켜서 의미를 찾아가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시면 우리 삶에도 비슷한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읽는 책, 만나는 친구들, 또 하는 고민들이 내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고 또 바꿔가는지 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신화로 받아들였잖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신화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어떻게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